안녕하세요. 저도 언젠간 꼭 저의 이야기를 적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용기를 내서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제 이야기를 듣고 저인 것을 눈치채신 지인분들이 있다면 모른 척 넘어가 주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에서 짜장면집을 운영하는 한 아저씨랍니다. 처음부터 제가 자영업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서울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서 번듯하게 일하는 가장이었죠.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었어요. 경제학과 나오고 석사까지 공부했으니 말이죠. 사실 저에게는 아내와 딸이 있었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저의 아내와 딸은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그날 제 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답니다. 아빠가 회사 근처에서 소고기 사줄 테니 딸내미 보고 엄마 손잡고 택시 타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날 어찌 그리 비가 많이 오던지 퇴근하고 회사 창문 너머로 밖을 보니 장대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더라고요. 아내한테 전화해서 집에 있으라고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전화를 거는데 받지를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때 제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저는 전화기를 툭 떨어뜨리고 울부짖으며 회사를 나갔습니다. 연서희 씨 남편분 되시나요? 여기 풍산대학병원인데요. 아내분이 지금 위중한 상황이라. 비 오는 날 저를 보러 택시 타고 회사에 오는 아내와 딸은 교통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빗길에 앞이 안 보이니 뒤에서 오던 트럭이 간격 조정을 못하고 뒤에서 들이박은 거고, 위에 적재했던 쇠 철물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리면서 손도 못 쓰고 핏덩이 같은 내 딸내미와 금은 보화를 줘도 안 바꿀 평생의 내 사랑 아내가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죄책감이 너무나도 심하게 들고 내가 그날 회사에 아내랑 딸을 안 불렀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너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밉고 회사만 안 다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같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거죠. 그렇게 아내와 딸내미 장례를 치르고 저는 사표를 낸 후 집에만 집거했습니다. 돈도 안 벌고 누워서 술만 마시니 모아둔 돈은 야금야금 다 써버리고 전세자금도 빼버렸어요. 버티다 못해 생활비가 없으니 작은 주택 반지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역시나 생이별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소주에 정신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냈어요. 거기 주인 할머니가 무척이나 좋은 분이셨거든요. 천주교 분이세요. 항상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일 안 나가고 미친듯이 밤마다 울어대니까 걱정이 되었나 봐요. 자네 그러지 말고 우리 아저씨가 하는 중식집에 와서 일손이나 돕게나. 어차피 월세도 3달이나 밀렸으니 일하면서 새값은 탕감하는 걸로 하게나.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렇게 제가 중식집에서 일하게 된 거였어요. 그곳에서 꽤나 오랫동안 일하다가 주인집 할아버지께서 편찮아지시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 중국집을 인수받게 되었고, 주인 부부가 둘 다 돌아가시면서 저는 얼떨결에 그 중식집을 운영하게 된 거였답니다. 똥파리만 날리고 적자를 겨우겨우 면하는 곳이었어요. 애초에 회사원이었다가 중국집 주방장이 되려니 적성에 맞지도 않고 영 어색했지요. 그래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막상 그 세계에 뛰어들어서 요리도 하고 손님들 대접도 하다 보니까 꽤나 할만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과도 안면을 트고 저도 이별의 슬픔에서 벗어나 조금씩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평범하게 쳇바퀴 돌리면서 살고 있던 그때
어느 순간부터 한 청년과 작은 여자 꼬마아이가 짜장면을 먹으러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청년과 그 소년은 짜장면을 한 그릇만 시켰습니다. 아저씨, 짜장면 한 그릇이요. 한 그릇? 짬뽕은 안 시키고? 네? 네. 아뿔싸. 괜히 물어봤다 싶었습니다. 저의 질문에 무안해하는 그 청년의 표정을 보니 돈이 없어서 한 그릇만 시키는 게 분명했어요. 괜히 타박을 주는 것 같았던 질문인 것 같아 미안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그 남매들은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오빠도 먹어.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맨날 먹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 오빠는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우리 호수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거든. 여동생이 밥 먹는 것을 오롯이 지켜볼 뿐이었어요. 멀리 카운터에 앉아있는 저에게도 꼬르륵 소리가 다 들리는데 말이지요. 저는 슬금 다가가서 니네들 이름이 뭐니? 저는 이호연이고요. 제 동생은 이호수예요. 저는 그때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이구야, 너네들이 이씨구나. 어디 이씨야? 그러니까 본관이 어디냐고. 저도 잘 모르는데 아마도 한평 이씨인 것 같아요. 허야, 아저씨도 한평 이씨야. 아저씨 이름이 이덕철이야. 한평 이씨. 저는 주방에서 짜장면 한 그릇을 더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작은 종직 그릇에 계란 후라이는 덤이었고요. 그릇을 내미니 그 아이 두 명이 토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뭐냐는 눈빛으로요. 저희 돈 없는데? 돈은 무슨... 내가 원래 본관을 엄청 중요시해. 한평이시면 가족이지. 안 그러니? 너희들 배고플 때 언제든지 아저씨 가게 들러서 짜장면 먹고 가라.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내가 원래 한평 이씨한테는 잘해준다고. 같은 가족이니까. 알겠니? 라며 괜히 같은 성을 핑계로 아이들이 무안하지 않게 짜장면을 하나씩 더 주었어요. 그 이후에도 아이들이 와서 짜장면을 한 그릇만 시킬 때면 저는 눈치껏 한 그릇 더해서 한 사람당 한 그릇씩 먹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청년도 참 맛있게 먹더라고요. 입 주변에 소스를 왕창 묻히면서 허겁지겁 먹는데, 아유, 동생이 먹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싶대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그 남매에게 약간의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괜히 하늘에 먼저 간 아내와 딸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먼저 간 이들에게 밥 한 번 제대로 먹이지 못한 게 가슴에 박혀서 손님 중에 굶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못 보겠더라고요. 하여튼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잠깐 샜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남매들이 꾸준히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그 남매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다. 벌써 3주가 넘었는데 보이지를 않네. 걱정이 된 나머지 저는 옆집 이발소 할아버지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여기 근처에 사는 호연 호수 남매를 아냐고요. 그 할아버지가 터줏대감에 모르는 소식이 없거든요. 그 꼬맹이들. 며칠 전에 남매 아버지가 와서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잖아. 에휴, 아비라는 놈이 아들 명의로 보증 서서 돈 빌리고 그게 사람이요? 짐승이지. 엄청 화를 내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소년가장이었대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돈에 미쳐서 아들 명의로 연대보증을 서고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빚쟁이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 아버지가 와서 또 깽판을 치고 호련히 사라진 거고요. 이상하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발소 아저씨에게 주소를 받아 그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잠깐 가게에 들러서 반찬거리를 만들어 양손 가득 들었습니다. 한참 걸어 올라가야 하는 쾌쾌한 달동네 구석 골목 끝에 그 남매의 집이 보였습니다. 뭐야, 이런 곳에 산다고? 너무 위험하고 무서운데? 덩치가 꽤 있는 저조차도 으슥한 동네였어요. 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끼익 열고 들어가니 아주 작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문을 쿵쿵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반투명 창문 사이로 불투명하게 아이 2명이 누워있는 실루엣이 보였거든요. 얘들아, 불러봐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보인 청테이프로 문 밑이랑 구멍 사이사이 그리고 창문 틈을 다 막아놓은 게 보인 겁니다. 순간 저는 머리가 획가닥 돌아버렸어요. 마당에 있는 큰 돌을 들어 문창을 깨버렸습니다. 손에서는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안으로 넣어서 문을 열었어요. 방에 들어간 순간 쾌쾌하게 번지는 연기 냄새, 그리고 창백한 채로 둘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호수야, 호연아. 이 녀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어요. 후라이팬 위에 놓여있는 연탄. 저는 신고를 하고 찬물로 녀석들 얼굴을 적셨습니다. 막 그때는 진짜 뒤도 안 보이고 그냥 눈물 콧물이 나더라고요. 이 어린아이들이 내 눈앞에서 죽어버리면 그때 저는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내랑 딸은 하늘로 보냈지만 이 녀석들만큼은 절대로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막 살리겠다고 그때 난리치고 장난 아니었어요. 다행히 늦지 않게 구급대원들이 왔고요. 호수가 먼저 구급차에 탔고 그 뒤에 도착한 또 다른 구급차에 오빠인 호연이가 실려갔습니다. 호수는 호흡이 거의 없는 상태였지만 맥박은 뛰었고 호연이는 코마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뇌사 직전이었던 겁니다. 의료진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치료를 하더라고요. 저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형사랑 뒤늦게 온 경찰들이 방을 수색하니 유서가 나오더라고요. 집주인 아저씨 죄송합니다. 월세도 밀리고 민폐만 끼쳐드려서 면목 없어요. 동생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 이제는 너무 지쳐요. 지금도 이렇게 인생이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절 도와준 사람들이 많은데 저에게는 삶이 너무 무거워요. 이제 안녕. 나 많이 버텼어요. 유서 옆에 있는 가계부. 그동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게 보이더라고요. 짜장면 하나 동생한테 사주려고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하고 신문 배달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었던 겁니다. 며칠 전에 그 남매의 아버지가 남매를 찾아와 폭력을 휘두르고 반항을 하다가 폭발한 호연이는 결국 죽기로 마음먹은 거죠. 가만히만 있어도 살기 힘든데 자기 앞으로 빚까지 만든 아빠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매일 그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무교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뿐이었어요. 짜장면집 문도 닫았고요. 오빠보다는 상태가 좋은 호수가 먼저 의식이 돌아왔고 몇 주 뒤 산소 치료를 받은 호연이도 몸 상태가 호전되었어요. 기적처럼 그 남매는
살아나게 된 거죠. 의식이 돌아오고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때 저는 그 남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너네 아직 살 날이 이렇게나 많은데 죽으면 안 되지. 왜 죽으려고 해? 세상이 더러워도 살기 힘들어도 악착같이 살아야 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아저씨가 도와줄게. 아저씨가 도와줄게. 제발 죽지만 마렴. 병원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생활고로 남매가 죽으려고 했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다행히도 병원 쪽에서도 아이들을 도와주겠다고 먼저 제의가 왔고, 저도 아이들이 퇴원 후에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마 돕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두 남매 이야기가 기사로 퍼져나간 겁니다. 생활고에 시달린 소년 소녀 가장 동반 자살 시도 끝에 결국 살아남아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기사가 확 퍼지니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을 돕겠다고 어마어마한 후원금과 도움을 보내주신 거였어요. 퇴원한 아이들은 그 덕에 보금자리도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게 된 겁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관심도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을요. 몰려드는 관심이 사그라드니 그 남매를 괴롭히던 친부가 나타나 아이들 앞으로 들어오는 후원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또 폭력을 가한 겁니다. 그걸 알게 된 제가 아이들을 몰래 저희 중국집 가게 안에 있는 작은 쪽방에 데리고 왔어요. 너네들 일단 여기에서 당분간 살아라, 응?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애 아빠가 저희 가게에 찾아왔어요. 가게 영업 중이었는데 술에 잔뜩 취한 놈이 와서 냅다 저의 뺨을 날리는 겁니다. 니놈이 뭔데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가? 너 뭐 돼? 너 뭐 되냐고 이 새끼야? 우리 애들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짱깨 주제. 뭐라고요? 뭐라는 겁니까 도대체? 아들 명의로 보증서게 하고 애들이 힘들어 죽겠는데도 돈 타령하는 당신이야말로 친부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기 무섭게 주먹은 또다시 저에게 날라들었고 저의 뺨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손님들과 이발소 할아버지, 그리고 앞 미용실 아주머니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야 상황은 잠잠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쪽방에서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무서워서 벌벌 떨며 숨어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제서야 눈물을 터트린 호수는 아저씨 죄송해요. 괜히 저희 때문에. 저희가 꼭 아저씨한테 이 신세 갚을게요. 죄송해요. 저는 호수와 호연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네들 약해지지 말아라. 정말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약해지면 안 돼. 아저씨가 너희들 못 도와주는 날이 오더라도 남매 둘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단다. 경찰서에서는 친부를 입원시켰어요. 조현병에 알코올 중독까지.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이 되었고, 소식을 듣고 온 먼 외가댁 친척이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갔습니다. 제 품을 떠나가는 아이들 손에 저는 제가 코팅한 네잎클로버를 하나씩 건네주었어요. 저의 소소한 취미거든요. 네잎클로버 모아서 말린 후 코팅하는 거요. 모르겠어요. 괜히 이걸 그 아이들에게 주고 싶더라고요. 그걸 마지막으로 저와 그 아이들은 더 이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잘 살고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쭉 그 중국집을 운영했습니다. 눈 떠보니 10수년이 흘렀고 거울 속에 저는 흰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아저씨가 되어 있었어요. 그간 세월은 또 얼마나 많이 변했던지 옆에 터줏대감처럼 털을 지키며
동네 어르신들 머리를 담당하던 이발소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고, 앞에 미용실을 운영하던 윤진이 아주머니는 유방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가게를 접었지요. 저희 중국집도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아 주변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프랜차이즈점들의 포화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손해만 나는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저의 마음속 근심 걱정도 심해졌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우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제가 갑자기 쓰러진 거죠. 나이도 나이인지라 뇌경색이 갑자기 경미하게 온 거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부딪혀 정신을 잃은 겁니다. 뇌경색은 다행히 심한 게 아니었지만 넘어지면서 깨진 머리와 금이 간 꼬리뼈까지 몸 구석구석 금이 간 거였어요. 그 때문에 짜장면집 가게를 반강제로 닫고 반년 정도 입원했지요. 처음 짜장면집 시작하고 나서 20년간 제대로 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긴 휴식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8인실 병실을 같이 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시간을 때웠어요. 그런데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다들 자녀가 대학생에다가 아내들과 자식들이 병문안을 오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마음이 서글프고 힘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참 외로웠습니다. 그나마 제가 의지할 곳은 TV였죠. TV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티 없이 맑게 웃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와 딸이 죽은 이후로 시간은 그때에서 멈춘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우울증 중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몸이 아프니 정신도 아파진 거였죠. 하여튼 TV를 친구 삼아 8인실 환자들과 함께 보고 있었는데 서민갑부? 하여튼 뭐 창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에 글쎄 익숙한 얼굴이 나온 겁니다. 호연이 호수 아니야? 제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을 하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아는 사람이요? 알고 보니 십수년 전 저의 곁을 떠난 뒤로 소식이 없던 그 남매는 동대문 쪽에서 장사로 크게 성공한 거였어요. 세상에, 연매출이 떡 벌어질 정도였고 TV 속의 그들은 구김살 없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얼굴을 보니 안심이 되네. 그나저나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너무 궁금했는데 정말 잘 됐다. 그런데 뭔가 쓸쓸하더라고요. 내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난 아무도 날 찾아와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게 절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운하기도 했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못된 것을 알지만 섭섭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재활치료 그리고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병원 생활을 이어갔어요. 퇴원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니 제 앞으로 쌓여있는 월세와 공과금 비용 등등이 제 숨을 턱 막히게 하더라고요. 병실에서 짐을 챙기고 원무과에 가서 받아든 병원비. 보험이 적용되었다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서민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꽤나 큰 돈이었어요. 다시 중국집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차근차근 갚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고지서를 바지 뒷주머니에 구깃하게 접어넣었습니다. 6개월 만에 간 중국집이었어요. 우편함 안에는 전기세, 수도세 등등을 독촉하는 노란색 요금 미납서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두텁게 그걸 꺼내 들었어요. 주머니에 들어가지도 않는 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가게를 들어가니
낡은 가죽 의자와 빛바랜 옥색 식탁과 카운터에는 하얀 먼지들이 소복히 쌓여 있었어요. 공허하고 또 공허하더라고요. 그리고 밀린 월세 5달.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당장 먹고 죽으래도 죽을 돈이 없는 저였어요. 그런데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돈이 필요하니 숨통이 막히는 겁니다. 순간 든 생각이, 이래서 호연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한 거구나. 나쁜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저는 다시 주방에 가서 걸레를 빨아 쌓인 먼지들을 닦아냈습니다. 닦고 또 닦아도 먼지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바보같이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누리끼끼한 창문 사이로 저녁 노을에 그 따뜻한 빛이 새어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인생의 끝자락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충동적이었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이제는 편안해지고 싶고 돈에 치여 사는 삶이 너무나도 숨막히다는 생각에 중국집 쪽방에 들어가 병원에서 받아온 수면제를 입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네, 그렇게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 난 이제 아내랑 딸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 귀에 아저씨, 아저씨,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 내가 천국에 온 건가? 누가 나를 부르는 거지? 이상하게 눈을 뜨고 싶어도 떠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귓가에는 덕철이 아저씨,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도 말이지요. 조금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인큐베이터 같은 곳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사방의 벽이 하얀색이었죠. 알고 보니 저는 저산소 치료실에 들어가 뇌에 고압산소를 넣는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는 호연이와 호수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치료가 어느 정도 된 뒤 정신이 돌아온 저는 제가 헛것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본 남매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울부짖더라고요. 아저씨 죽지 말라고, 왜 죽냐고 하면서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그 갑부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두 남매가 프로그램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대요.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어릴 때 행복동에서 짜장면 집을 운영하시는 이 덕철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를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아저씨, 이 프로그램 보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저는 그 부분을 보기 전에 괜히 씁쓸하고 처량한 마음에 TV를 껐거든요. 방송 이후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서 제 주소를 알려주었고요. 퇴원 후에 제가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쪽방에 들어가 마지막 잠을 청하고 있을 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그 남매가 저를 찾아온 거고, 이상한 마음에 호연이가 쪽방 문고리를 부수고 문을 여니 제가 쓰러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고 정말로 죽기 직전에 치료를 받아 제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거였어요. 바보처럼 너무나도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것을 그 아이들에게 들키니 창피하더라고요. 나는 너희들에게 힘들어도 악착같이 살라고 했는데 삶이라는 풍파에 못 이겨 져버린 나는 마지막 선택을 했다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남매들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저씨가 저희 둘을 살려주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아저씨를 살려줄 거예요. 제발 죽지 말아요. 아저씨 제발요. 그 아이들의 처량한 외침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도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외로움이 조금이나마 달래졌거든요. 평생을 중국집만 운영하며 혼자서 살아온 저였기에 매일 외로움과 발버둥하는 게 저의 일상이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가족 한 명 찾아오지 않아서 고독했는데 말이죠. 기적적으로 그 남매를 만난 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아저씨가 굳건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너희들에게 가장 추한 모습을 보이고야 말았구나. 이를 어쩌면 좋니? 정말로 미안하다.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아저씨, 그런 생각 말아요. 아저씨가 어떤 모습이든 저희는 아저씨를 응원하고 곁에 있어줄 거예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야 TV에 나오고 저희도 저희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라며 그간 어떻게 살아온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매들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낸 거였습니다. 안쓰러웠어요. 다행히 하던 일이 잘 되어서 갑부예능에도 나오고 저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10수년 전 제가 그 남매들을 살렸었는데 시간이 흐른 지금은 그 남매들이 오히려 저를 살렸답니다.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찾아오는 건가 봐요. 저는 치료를 잘 받고 다행히도 뇌손상 없이 퇴원하게 되었어요. 남매는 자신들의 추억이 있는 이 짜장면집을 지키고 싶다면서 인테리어와 밀린 월세 비용을 도와주었어요. 너무나도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이걸 어쩌니. 두고두고 갚아야지. 갚지 마셔요. 우리를 살려준 사람은 아저씨잖아요. 아저씨 없었으면 정말 생각도 하기 싫어요. 저는 남매의 도움을 받아 다시 가게를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는 거라고. 그거라도 안 하면 몸에 좀이 쑤시는 것 같은 저는 다시 짜장면집을 운영하자마자 활기가 싹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남매들이 저의 가게를 홍보해주고 저도 덕분에 새로운 손님들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인테리어도 하고 메뉴 개발도 다시 하니까 프랜차이즈에 익숙해진 손님들도 다시 저희 가게를 찾아와 주더라고요. 죽음의 문턱 끝에 가 있던 제가 남매의 작은 사랑과 관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게 정말로 인생이구나. 서로 돕고 돕는 게 우리네 삶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병원에 고독하게 입원했을 때 사실 남들 도와주고 사는 거 하나도 필요 없구나. 결국 혼자 살아내는 게 내 인생이구나 싶었는데 남매의 존재 덕분에 다시 저는 또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 짜장면집을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무료 음식 제공처로 등록했어요.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바우처 카드만 보여주면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고 배고픈 사람들이라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였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조금씩 저희 가게에 돈과 식재료들을 후원해 주었고 이 소식이 야금야금 퍼져서 인터넷 카드 뉴스로 올라가게 되었고 전국에서 저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뜻한 관심과 쏟아지는 편지들을 주면서 저는 다시금 살아갈 응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넘쳐흐르는 사랑이 또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외롭고 고독한 저의 인생은 다시 복작복작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답니다. 남매와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를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바빠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우리 셋은 이어져 있다는 생각에 외롭지 않답니다.
아침마다 주고받은 안부 문자는 저를 오늘도 웃게 하네요. 남매 덕분에 덤으로 얻은 목숨이니 이제는 베풀면서 살아야겠죠. 가끔씩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벼랑 끝에 밀어넣어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으렵니다. 아니, 차라리 마음껏 흔들리면서 넘어지지 않으렵니다. 흔들려도 뿌리는 단단한 갈대처럼 살려고 합니다. 갈대 같은 내 마음을 어릴 때는 자책하고 미워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려고요. 짜장면집 사장님과 굶주린 어린아이들로 만났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는 그 아이들이 저를 살려주네요.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될지,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내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여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웃으면서 잠들렵니다. 일찍 일어나 채소도 다듬고 양파도 썰어야지요. 한 그릇의 행복, 한 그릇의 마음. 오늘도 저는 그런 사람이 되렵니다. 한 그릇 한 그릇 내 마음을 담아 손님들에게 내어주려고요. 주방에서 적적할 때 듣는 이 사연 라디오가 저에게 큰 힘이 되기에 저도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첨되어서 제 이야기가 들린다면 참 기쁠 것 같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쌀쌀해지는데 다들 일교차 조심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든 길을 걷고 있는 분들, 제가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